나 바이올린 대회에서 1등 했어. 아빠한테 트로피 보여주려고 왔어. 가을 저녁 한묘지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12살 소년이 비석을 끌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전국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곡으로요. 작은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소년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넌 누구니? 우리 아들 무덤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소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부가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대로 뛰었습니다. 비석 옆에 남겨진 건 가방 하나. 강민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가방 속에는 전국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 금상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상자 박준혁.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여보, 저 아이는 대체 누구죠? 부인 이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혁은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켜 알람을 껐어요. 옆방에서는 외숙모와 사촌 누나가 자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개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손님들이 쓴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11월의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준혁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릇을 하나씩 닦아냈어요. 기름때가 묻은 접시, 국물이 마른 냄비, 젓가락과 숟가락까지. 설거지를 마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 밖에 내다 놓고 식재료 정리까지 끝내자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외숙모가 방에서 나왔어요. 준혁아, 다 했어?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네, 외숙모.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이 체육복 챙겼지? 오늘 체육 있다고 어젯밤에 말했잖아. 네, 가방에 넣어뒀어요. 외숙모는 그 말만 듣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에게 아침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은 없었어요. 준혁은 냉장고를 열어 어제 남은 밥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후루룩 먹었어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교과서와 공책, 필통, 그리고 낡은 천으로 감싼 바이올린 케이스. 준혁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7시 20분 집을 나섰어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준혁은 늘 걸어 다녔어요.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익숙한 추위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교실로 들어갔어요. 아직 학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 악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현이 하나 낡아서 곧 끊어질 것 같았지만 새 줄을 살 돈이 없었어요. 야, 박준혁?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촌 누나 김서진이었어요. 오늘 청소 내 차례지? 확실히 해. 선생님한테 또 지적받으면 넌 혼날 줄 알아. 서진은 팔짱을 낀 채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응, 알았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쟤 진짜 불쌍하다. 남의 집 얹혀 사는 주제에. 맞아. 근데 바이올린은 왜 하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이올린 케이스를 닫고 사물함에 넣었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교과서를 펴고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급식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진이 일부러 준혁의 어깨를 쳤어요. 미안. 못 봤네. 거짓 사과였습니다. 준혁은 참았어요. 화를 내면 집에서 더 괴로워질 게 뻔했습니다. 급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조용히 먹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준혁의 자리만은 늘 고요했어요. 밥을 다 먹고 식판을 반납하려는데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야, 준혁아. 물 좀 갖다 줘. 빈 컵을 내밀었어요. 준혁은 컵을 받아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물을 받아 돌아오는데 서진이 일부러 발을 내밀었어요. 준혁이 휘청거렸고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조심하지. 이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어요. 주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휴지로 닦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준혁은 음악실로 향했어요. 음악 선생님이 허락해준 유일한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빈 음악실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턱에 악기를 받치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준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편안해졌습니다. 바이올린을 켤 때만큼은 모든 게 잊혔어요. 외숙모의 차가운 눈빛도, 서진의 괴롭힘도, 텅 빈 집도. 1시간 동안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선생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준혁아, 이제 그만 정리해야지. 네, 선생님. 준혁은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음악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 엄마는 아빠에 대해 많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고, 준혁을 많이 사랑했을 거라고만 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묘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강도윤. 엄마가 말했던 아빠의 이름이었습니다. 준혁은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2주 후 전국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가 열렸습니다. 준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설거지를 끝내고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외숙모에게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알아서 다녀와. 우리 바빠. 준혁은 혼자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대회장에 도착했어요. 입구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학생들과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응원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준혁은 혼자였어요. 대기실에서 준혁은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악기를 꺼내 조율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57번 박준혁 학생. 드디어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가자 조명이 켜졌어요. 객석에는 3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바이올린을 턱에 받치고 활을 들어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깊은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준혁의 손놀림은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악보에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는 순간 홀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은 깊게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심사 시간이 흘렀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중등부 금상 박준혁 학생.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메달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준혁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혼자 트로피를 꼭 안은 채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외숙모가 홀에서 나왔어요. 왔어? 빨리 들어와서 설거지해. 손님 많았어. 준혁은 트로피를 들어 보였습니다. 외숙모, 저 금상 받았어요. 외숙모는 트로피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했네. 그거 방에 놓고 빨리 나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트로피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상장도 펼쳐서 옆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점점 시들어갔어요.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트로피를 다시 집어들고 거울을 봤어요. 엄마, 제가 금상 받았어요. 작게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외숙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준혁은 트로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장도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문득 엄마가 말했던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음악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준혁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묘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한테 가야겠다. 다음 날 토요일, 준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외숙모에게 도서관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어요.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긴 언덕길을 올라 묘지에 들어섰어요. 잔디밭 사이로 하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보며 아빠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강도윤.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도착한 준혁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트로피와 상장을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아빠, 저예요. 준혁이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제가 전국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바이올린으로요. 준혁은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도 음악 좋아하셨다고. 저도 음악이 제일 좋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비석을 끌어안았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정말 보고 싶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비석을 안고 울었어요. 주변은 고요했고 준혁의 흐느낌만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화들짝 고개를 들었어요. 나이 지긋한 부부가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여자는 두 손을 모은 채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넌 누구니?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들 무덤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어요. 트로피와 상장, 가방까지 모두 남겨둔 채였습니다. 강민준 회장과 부인 이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 남기고 간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는 대체... 부인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회장이 가방을 열자 전국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 금상 증서가 보였습니다.
수상자 박준혁. 그 옆에는 학교 알림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울 초등학교 6학년 박준혁. 회장은 트로피를 집어들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트로피였어요. 바이올린. 부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던 악기잖아요. 두 사람은 비석 앞에 주저앉았어요. 강도윤.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13년 전 교통사고로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우리 도윤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방을 꼭 쥔 채 아들의 비석만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알아봐야겠소.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어요. 서재에 도착한 회장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실장, 지금 당장 올 수 있나? 예, 회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비서실장 조기훈이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조 실장이 들어서자 회장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알아봐주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조 실장은 가방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어요. 상장과 알림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혁 12살.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도윤이와 무슨 관계인지도 알아봐주게. 왜 우리 아들 무덤에서 울고 있었는지. 조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는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 12살 아이가 13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의 무덤을 찾아와 온다는 게.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빨리 알아봐주게. 조 실장이 나간 후 부인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혹시 도윤이가 우리 모르게. 말을 잇지 못하는 부인의 손을 회장이 잡았어요. 아직 모르는 일이오. 섣불리 추측하지 맙시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조 실장이 다시 서재를 찾았어요. 회장님, 1차 조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준혁 학생은 현재 외가 친척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숙모 박미경 시댁이에요. 부모는? 어머니 한수진 씨는 6년 전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출생신고서에 없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수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조 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한수진 씨는 2012년 당시 S대학교 음대생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S대? 도윤이가 다니던 학교 아닌가? 그렇습니다. 동문 명부를 확인한 결과 같은 시기에 재학했습니다. 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여보, 그럼. 회장은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더 알아봐야겠네. 한수진 씨의 과거 행적, 도윤이와의 관계, 모두 파악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 실장이 나간 후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도윤의 대학 졸업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몰랐던 게 뭐가 있니?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던 소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빠, 제가 금상 받았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조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서재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어요. 대학 동문의 사진이었습니다. 2012년 봄 촬영. 조 실장이 사진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이 두 사람입니다.
회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 한 여자 옆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수진 씨입니다. 도윤 도련님과 같은 음악 동아리 소속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부인이 옆에서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윤이가 이렇게 웃고 있었네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의 표정이었어요. 조 실장이 다음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동문회 회원 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 도윤 도련님과 한수진 씨가 2012년부터 사귀었다고 합니다. 동아리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해요.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조 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윤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쯤부터 한수진 씨가 동아리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2달 전? 회장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네. 그리고 도윤 도련님 장례식에 한수진 씨가 왔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부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장례식에? 네. 하지만 조문객이 워낙 많아서 회장님 부부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구석에서 혼자 울다가 조용히 사라졌다고 해요.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조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준혁 학생의 출생일은 2013년 8월 15일입니다. 회장이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사고 난 게 2012년 11월. 그렇습니다. 시기상으로 도윤 도련님께서 돌아가실 당시 한수진 씨는 임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부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럼 저 아이가 정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도윤아, 내가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게 이거였구나. 조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조사를 진행할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수진 씨의 마지막 행적까지 모두 파악하게.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박준혁 학생이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도 자세히 알아봐주게. 알겠습니다. 조 실장이 나간 후 회장 부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손자라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회장은 도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13년째 그대로 보존된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악보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음악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도윤이 쓰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수진이와 함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다음 날 아침 회장은 결심했어요. 조 실장, 박준혁 학생의 학교를 알아내게. 직접 가보려고 하네. 예, 회장님. 이틀 후 회장은 준혁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전국대회 후원 명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교장이 황급히 나와 인사했어요. 회장님, 영광입니다. 금상 받은 학생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어요.
회장은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박준혁 학생이 전국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 금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혁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작은 체구였어요. 준혁 학생, 우리에게 연주를 들려주세요. 준혁은 바이올린을 꺼내 턱에 받쳤습니다. 활을 들어 올리자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깊은 선율이 강당을 채웠어요. 준혁의 연주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곡이 익숙했어요. 회장의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곡이었습니다. 도윤이 할머니께 자주 연주해 드리던 바로 그 곡.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연주가 끝나자 강당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깊게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회장은 준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도윤이와 닮았어.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갔어요. 회장은 교장과 함께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로 향했어요. 급식실 입구에서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준혁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갔습니다. 야, 박준혁?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물 갖다 줘. 여학생이 빈 컵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로 향했어요. 물을 받아 돌아오는데 여학생이 일부러 발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휘청거렸고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어머, 조심하지. 거지 주제에 음악이나 한다고 금상 받았다고 잘난 척? 여학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쏟아진 물을 휴지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교장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회장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준혁은 물을 다 닦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식판을 들고 일어났어요. 여학생이 또 말을 걸었습니다. 야, 오늘 청소 내 차례지? 제대로 해. 알았어? 응. 준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회장은 급식실을 나섰어요. 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내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저런 대우를 받고 있다니. 회장은 교장을 돌아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회장은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 실장, 한수진 씨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게. 그리고 박준혁 학생의 현재 생활 환경도 상세히 파악해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저 아이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느낌으로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반드시 지켜주마. 차는 저택으로 향했고 회장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 실장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한수진 씨의 일기장입니다. 박준혁 학생이 사는 집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2년 3월. 오늘 동아리에서 도윤 선배를 처음 봤다.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도윤 선배와 처음 대화를 나눴다. 음악 이야기를 하는 선배의 눈빛이 반짝였다. 오늘 선배가 고백했다. 나도 선배가 좋다고 대답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2012년 9월 날짜가 나왔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왔다. 어떻게 하지? 도윤 오빠한테 말해야 하는데 무섭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한다. 경영학과에 억지로 다니면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못한다. 내 임신 사실을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다. 부인이 옆에서 일기장을 함께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말하려고 했다. 오늘 만나서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다음 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짜는 11월 3일이었어요. 도윤 오빠가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내가 말하려던 바로 그날 아침에 오빠는 끝까지 내가 임신한 걸 몰랐다. 회장은 더 이상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어요. 장례식장에 갔다. 구석에서 혼자 울었다. 오빠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렸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도윤 오빠의 분신이니까. 오빠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니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단다. 음악을 사랑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내가 잘하면 아빠 무덤에 데려가 줄게.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부인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회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이가 행복해했구나. 우리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으로.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도윤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도윤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2012년 10월. 회장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조 실장, DNA 검사를 준비하게. 예, 회장님. 하지만 일기장과 정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준혁은 우리 손자가 맞아.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학생의 외숙 모집도 조사해주게.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정확히 알아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도윤의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수진의 사진을 놓았어요. 도윤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이제야 알았구나. 미안하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을 찾았어. 내가 보지 못한 아들. 준혁이라는 이름이란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제부터 지킬게. 내가 못다한 사랑을 아버지가 대신 줄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3년 만에 찾은 손자.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실장이 봉투를 들고 서재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결과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부 손자 관계 일치율 99.9%.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확실하군.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예요. 정말 우리 손자.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 실장, 차를 준비하게. 지금 당장 준혁이를 데리러 가야겠네. 예, 회장님. 1시간 후
회장 부부는 준혁의 외숙모 집 앞에 도착했어요. 간판에는 행복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외숙모 박미경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혁 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외숙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혁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외숙모는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준혁아, 나와봐. 잠시 후 준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어요. 회장 부부를 보자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묘지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어요. 앉거라, 준혁아.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혁아,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윤이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그래. 강도윤은 내 아들이었단다. 준혁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회장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우리가 검사를 했어. 넌 내 손자가 맞아. 준혁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넌 우리 도윤이의 아들이야. 부인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우리 손자.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외숙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준혁이는 우리가 키웠는데. 회장이 외숙모를 바라봤어요. 키웠다고 하셨습니까? 새벽부터 설거지 시키고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걸 방치한 게 키운 겁니까? 외숙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한수진 씨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 내역입니다. 준혁이 몫이 반이었죠. 그런데 전부 사용하셨더군요. 외숙모가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끝내고 싶으시면 준혁이를 보내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외숙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준혁을 돌아봤어요. 준혁아, 우리 집에 가고 싶니? 준혁은 회장과 부인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가도 돼요? 그럼, 넌 우리 손자야. 당연히 우리랑 살아야지. 부인이 준혁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할머니가 지켜줄게. 준혁은 부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짐을 싸거라. 우리 지금 가자. 준혁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에 옷 몇 벌과 바이올린 케이스를 넣었어요. 외숙모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준비됐어요. 회장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은 식당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자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부인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이제 시작이야. 행복한 날들이. 준혁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차는 저택을 향해 달렸고 준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준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큰 집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회장이 준혁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부인이 말했어요. 준혁아, 내 방을 보여줄게. 2층으로 올라가 한방 앞에 섰습니다. 부인이 문을 열었어요. 준혁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침대, 큰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악보들. 이 방은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버지 방이었단다. 13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준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사진이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든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혁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부인이 준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음악을 사랑했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준혁아, 내게 보여줄 게 있어.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쓰다 보내지 못한 편지야.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자 도윤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드디어 용기를 냈어. 아버지를 설득했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당당하게 프로포즈할 수 있어. 나와 결혼해 줄래? 우리 음악하며 살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수진아.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3일 아침. 사고가 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준혁은 편지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회장이 준혁을 껴안았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너희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끝까지. 부인도 함께 준혁을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재단을 만들려고 해. 내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이요? 그래. 음악을 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거야.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강도윤 음악재단. 내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루도록 말이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도윤 음악재단 첫 콩쿠르가 열렸어요. 심사위원석에는 회장 부부와 함께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 심사위원 자격이었어요. 무대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하나씩 연주했습니다. 준혁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도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준혁은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아빠, 제가 연주 들려드릴게요. 활을 들어 올리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과 부인은 나란히 서서 들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준혁이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행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져 비석 앞에 내려앉았어요. 회장이 아들의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 조금 늦었지만.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도윤아. 우리에게 준혁이를 남겨줘서.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석양이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준혁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회장과 부인이 준혁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도 사랑한다, 준혁아. 가족은 함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긴 그림자가 세 사람을 따라 길게 늘어졌어요. 오랜 슬픔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